북한 해킹 조직 3곳이 우리나라 방산 기술을 탈취하기 위해 전방위 공격을 가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한편 우리나라와 미국이 2026년부터 적용할 주한미군 주둔 비용 분담 협상에 돌입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과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북한의 해킹 조직 3곳이 우리나라 방산업체들을 공격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원래 라자루스가 우리나라 금융기관, 김숙희는 정부기관, 안다리엘은 국방 분야를 타깃으로 했는데 이번에는 이 3곳이 함께 조직적으로 방산업체를 공격했다는 게 좀 주목할 부분이죠. 그렇죠. 예, 어제 우리 경찰청 안보수사국하고 국가사이버위기관리단이 공조수사해서 이런 사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하루 이틀 전에 시작된 것이 아니고 쭉 이제 공조수사를 해보니까 1년 반 전부터 조직적으로 그렇게 해왔다라고 하는 거고요. 우리나라의 방산업체가 한 83개 정도, 83개죠. 83개 정도 있는데 그중에 한 10개 업체가 집중적으로 이런 피해를 이번에 당했다라고 일단 발표를 한 것 같습니다. 예, 이 세 조직이 공격을 한 수법도 굉장히 교묘했다고 하는데 어떤 네. 방식이었습니까?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세 조직이 각각의 서로 다른 특성이 있어서 그 특성대로 어떤 분야를 이렇게 공격해 왔단 말이죠.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라자루스 같은 경우에는 그 방산업체의 외부 그 서브망이 있잖아요. 네. 그 외부 서브망에 이제 들어가 가지고 거기에 악성 코드를 심고 거기에 악성 코드가 있으면은 거기에 외부 연계망이 있고 이제 원래 내부망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에 이제 연계되는 망이 있어야 외부망하고 내부망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악성 코드를 심어서 내부망으로 침투해 가지고 그 내부망에서 필요한 자료들을 다 빼서 외국의 클라우드로 이제 다 보내버린 거죠. 이것이 이제 그 라자루스의 그 방법이라고 하면 김숙희 같은 경우에는 뭐 거의 그 메일 서버를 이제 해킹을 한 거고요. 안다리엘 같은 경우는 협력 업체의 서버를 이렇게 관리해주는 그런 아주 조그만 그 뭐라고 할까요? 뭐 소형 기업이 있었어요. 네. 그 기업 업체에 원격으로 침입을 해가지고 이제 악성 코드를 심어서 거기서 이제 자료를 빼낸 거죠. 그래서 서로 다른 방법으로 하긴 했는데 이 세 개의 이 북한의 아주 그 유명하다고 봐야 되겠죠. 그 유명한 업체들이 1년 반 동안 한꺼번에 우리 방산업체를 집중적으로 이렇게 공격했다는 것은 한국의 방산 기술에 대해서 북한이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한국의 방산 기술을 뽑아내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협력업체 서버를 관리해주는 소형 기업까지 공격을 했다. 정말 교묘하다고 할 수 있는데 방산업체 그래서 10여 곳이 피해를 봤다지만 그렇죠. 경찰은 지금 보안상의 이유로 정확한 피해 규모는 공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 북한이 우리 방산 기술 중에 뭘 빼돌리려고 했을까요? 뭐 방산 기술이 이제 우리 우주에서부터 바다까지 이제 다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우주 같은 경우에는 한국이 지금 정찰위성 1호기, 2호기를 발사를 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아마 탑재체가 이제 더 중요하겠죠. 정찰 자산이니까. 거기에 보면은 이제 2호 장비라든지 IR 장비라든지 사 장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북한이 따라올 수 없는 것들이니까 여기에 대한 이제 관심이 북한으로서는 있을 수밖에 없고요. 네. 하늘 같은 경우에는 우리 공군 전투기 FA-50을 포함해가지고 KF-21 4.5 세대거든요. 수출까지 하고 있잖아요. 이제 북한 같은 경우에는 공군이 전무한 상태예요.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이제 관심이 있어서 여기를 이제 뭐 노릴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바다에서는 이제 한국은 이미 이제 3,000톤급 이제 잠수함을 진수를 벌써 시켰잖아요. 거기에 대한 그런 어떤 기술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제 꿈의 함정이라고 하는 이지스함을 대한민국은 몇 척이나 갖고 있잖아요. 우리가 건조해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자신들이 기술을 좀 이렇게 탈취하고 싶은 생각이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땅에서는 아무래도 한국이 지금 가장 많이 수출을 하고 있는 전차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대공 요격 미사일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 것들에 대한 기술 탈취를 좀 해서 자신들의 이렇게 좀 접목을 시키고 싶어하지 않을까. 막 그런 데 집중적으로 북한이 노리고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앞서 실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대로 이 해킹 공격이 최소로 잡아도 1년 반 전부터 또 지금까지 쭉 이어졌다고 합니다. 예. 그런데 경찰 특별 점검 전까지 방산업체들은 이 사실을 몰랐다고 하거든요. 그렇죠. 좀 보안이 취약했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가 여기 이제 시청하시는 분들도 잘 모르실 거예요. 잘 모르실 텐데 하루에 해킹이 몇 건 정도 일어날 것 같아요.
162만 건입니다. 162건이 아니고 하루에요? 하루에. 예. 이게 2023년도 통계거든요. 이게 이제 2022년에 비해서 한 30% 증가된 거고 162만 건 중에 약 80%를 북한이 해킹을 해요. 그러면은 그게 130만 건입니다. 그러면 하루에 130만 건에 대해서 북한이 해킹을 시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와. 얼마나 이것이 심각한지를 우리 국민들께서 일단 아셔야 되고요. 네. 그리고 이제 더 깊이 들어가면 이런 국가 안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이런 방산업체나 거기 하청업체나 이런 데들도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것은 정부도 관심을 가져야 되고 원천업체 있잖아요. 원천업체, 그러니까 사실상 하청업체로 내려가면 그들이 여기에 돈을 투자할 여력이 없어요. 그러면은 결국은 그 기술이 원천업체의 기술까지 다 빼앗겨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원천업체도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좀 더 가지고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네. 북한에서 이게 사이버 전사라고 하는 애들은 어떻게 보면은 그 중학교 들어가서 얼마 안 돼서부터 최고의 수재 중에 수재들만 다시 뽑아가지고 교육을 시켜가지고 전사로 만드는 거거든요. 절대로 이제 얕잡아 봐서는 안 될 그런 수준에 있는 것이 북한의 사이버 전사들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좀 대응을 철저하게 할 필요는 있겠다는 생각은 합니다. 그 126만 건이 시도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다 성공을 한 겁니까? 시도하는 거죠. 그거 다 성공하면 큰일 나죠. 한국 어떻게 되겠어요? 알겠습니다. 네네. 자, 이런 가운데 북한이 이란에 고위급 대표단을 파견한 걸로 네네. 알려졌습니다. 예. 대외 경제상을 파견했다고 하는데 지금 이란과 이스라엘의 무력 충돌이 있은 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북한이 이렇게 대표단을 보낸 배경은 어떻게 봐야겠습니까? 아마 이제 북한도 그렇고 이란도 그렇고 이들의 움직임에 대해서 전 세계가 아마 관심을 갖고 지금 예의주시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북한의 대외 경제상이 지금 이란을 방문했다는 것은 굉장히 큰 관심거리가 될 수밖에 없죠. 더더군다나 이란하고 이스라엘하고 미사일을 주고받은 그 예. 직후에 지금 간 거잖아요. 네. 뭐 그런 차원에서 보면 여기에서 모종의 이런 군사 협력이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왜 그러냐면 이번에 이제 이란에서 이스라엘로 쏜 그 미사일이 모하브 3라고 하는 것을 개량한 것을 쏜 거거든요. 사거리 한 160, 170 정도 나가는 거. 그 원천 기술이 결국은 북한이 가지고 있는 노동 미사일에 대한 것을 이제 기술 전수를 해가지고 이란이 개발시켜서 현재까지 왔단 말이죠. 그렇다라고 하면 북한이 관심 가지고 있는 건 뭐가 될까? 그것이 바로 러시아와 그리고 우크라이나 사이에서 벌어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사용한 소위 말해서 무인기, 그것이 이란제 이게 이란제 무인기죠. 사헤드라고 하는 건데 아마 북한으로 봐서는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뭐 진전이 된다라고 하면 그리고 전 세계가 우려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핵과 관련된 그런 기술 이전 문제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마 전 세계가 여기에 관심을 가질 텐데 어찌됐든 뭐 이런 미사일 문제라든지 그렇다면은 드론 등 이런 무인기에 대해서 서로 기술 교환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협력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죠. 네, 알겠습니다. 자, 저희 주제를 돌려서요. 한미 방위비 분담 협상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주한미군 주둔 비용 중에 한국이 얼마를 부담해야 할지를 두고 공식 협상이 시작이 됐는데요. 지난달 초에 협상 대표를 임명하고 이번에 네. 처음 열리는 회의인 거죠. 그렇죠. 이제 우리 시간으로는 어제부터죠. 4월 23일부터 25일까지 호놀룰루에서 이제 첫 번째 제12차 1차 회의가 이제 열리게 되는데요. 한국은 이제 이태우 전 시드니 총영사죠. 이분을 중심 단장으로 해가지고 여기에 국방부, 외교부, 그리고 기재부, 그리고 방사청 이런 직원들이 같이 이제 한 팀을 꾸려가지고 이제 참여하게 되는 거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친다 스펙터라고 하는 사람이 대표가 돼서 지금 저기 뭐 사진이 나옵니다만은 린다 스펙터가 나와서 이게 국방부 그리고 주한미군의 대표자 나와가지고 회의를 하게 됩니다. 예, 2021년에도 이런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네네, 있었는데 그때 네. 결과를 보면 13.9% 오른 1조 1,833억 원의 합의를 한 바 있습니다. 네네네. 우리는 합리적 수준을 그리고 미국은 동맹에 대한 투자를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측에서는 당연히 인상폭을 좀 낮추려고 할 것이고 또 미국은 그 반대일 거잖아요. 이번에는 네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뭐 이게 이제 전망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결국은 이제 협상의 결과물로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때 당시에는 1조 1,833
뭐 좀 넘는데 이것이 이제 그 다음에 이렇게 매년 지나가면서 어떻게 하도록 돼 있느냐면은 한국의 국방비만큼 더 올려주도록 돼 있어요. 이제 그렇다라고 하면 2021년, 2년, 3년, 올해가 4년이고 내년이 2025년이잖아요. 예. 그 내년 정도 되면 아마 1조 5천억 조금 안 될 겁니다.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2026년부터 적용될 것은 1조 5천억이 거기 미국이 제시하는 미니멈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예. 여기에 이제 만일에 어떤 정부가 들어서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을 텐데 현재의 바이든 정부가 계속해서 간다라고 하면 1조 5천억이라고 하는 것을 미니멈으로 해서 더 이상 뭐 예를 들면 계속해서 현재의 국방비 정액대로 그냥 가자라고 하는데 합의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다라고 하면은 그 자체는 굉장히 우리가 그렇게 손해 볼 수 있는 그런 합의도 아니고 예. 미국이 손해 볼 수 있는 합의도 아닙니다.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만일에 전 대통령이 다시 당선된다라고 하면은 과거에 했던 것처럼 무엇을 요구하느냐 하면 전략자산 전개비도 전략자산 전개 많이 하잖아요. 그 전개비도 대라. 그리고 주한미군 운용비 그것도 좀 더 대라. 그러면은 이제 이게 엄청나게 올라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얼마만큼 협상력을 발휘하는지에 따라서 결과는 네. 달라질 수 있을 거다. 네, 그러니까 봅니다. 이번에 협상하는 게 2026년부터 적용이 될 그렇죠. 금액인데 그렇죠. 보통은 이 협상을 1년 반 정도 전에 1년 전에 시작을 하지만 네. 이번에는 1년 8개월 전에 시작을 하는 것도 이것도 트럼프 전 대통령 때문인 거죠? 뭐 전혀 아니라고 볼 수는 없는데요. 요 앞에 이제 했던 것이 11차 방위비 특별협정도요. 2019년 9월 달에 1차 회의를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2021년도 3월 달에 11차 회의에서 끝났습니다. 이게 18개월 걸렸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지난한 이제 시간이 걸린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도 아무래도 이제 1년은 혹시 더 걸릴 수도 있겠다는 그런 생각이 하나는 있고 네. 두 번째는 그래도 바이든 행정부가 있을 때 이 부분을 좀 끝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협상을 하자라고 얘기했는데 바이든 행정부가 좋다 그러면 협상을 하자라고 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성사가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예, 방금 실장님께서 말씀을 하신 게 만약에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을 하게 된다면 그러면 네.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런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지금 이제 대선 전에 만약에 이 협상이 마무리가 되면 네. 이 결과가 예. 대선 이후에도 쭉 가는 겁니까?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이게 이제 바이든 지금 대통령이 다시 재선이 될 거냐 그렇지 않으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제 다시 대통령이 될 것이냐 여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데요. 예. 뭐 섣불리 이제 예단하기는 힘들고요. 불과 이제 몇 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트럼프 전 대통령하고 바이든 대통령 간에 이 여론조사 결과가 4% 이상씩 차이 났거든요. 그런데 이제 3월 말부로 해서 45% 동률로 나왔고 심지어 45.1%라고 하는 소수점까지 지금 같이 나오고 있는 그런 너무 치열합니다. 상황이거든요. 네. 물론 이제 경합주에서는 조금씩 차이는 있긴 있어요.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다라고 하는 의미는 반대로 얘기하면 3월 달에 그러니까 슈퍼 투스데이를 거치면서 본격적으로 당대당의 미국의 대통령 선거전이 본격화되었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것이 이제 본격화되면서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이 상대적으로 올라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섣불리 뭐 얘기할 수는 없는데요. 기본적으로 이렇습니다. 만일에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 이것을 뒤집을 수도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왜 그러냐 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과거의 과거의 경험들을 이제 얘기할 필요가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대통령 당선되자마자 파리 기후 변화 협약에서 탈퇴했습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이란하고 핵 합의했던 JCPOA라고 하는 데서 탈퇴했어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한미 간의 이런 프리 트레이드, 그러니까 자유무역 협정 이것도 불공정하다고 그래서 다시 협정을 맺자고 그래서 이게 2007년도에 겨우 힘겹게 우리가 통과됐던 건데 이거 2018년도에 다시 이제 했거든요. 그것뿐만이 아니고 미국하고 캐나다하고 멕시코 사이에 있었던 나프타라고 하는 자유무역 협정 이것도 바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서 보면은 전임 대통령이 한 거는 한 거고 내가 들어가서 해야 할 거는 한다라고 하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소유자이기 때문에 그것이 뭐 어떤 수준의 협정이든지 간에 어그리먼트든 뭐 무엇이든지 간에 MOU든 간에 이분은 바꿀 가능성은 여전히 있다. 그러나 네. 위험은 따른다 이렇게 볼 예. 수가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과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